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이 메가드 이야기를 5번째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메가드, 히틀러, 링컨 이런 사람들은 전기의 대상이 됩니다. 늘 이 사람들을 다룬 책이 서점에서 끊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인간성이 드라마틱하고 복잡하고 또 스토리가 많고 드라마가 많은 때문입니다. 역사적 역할은 이 메가드보다는 아이젠하워가 더 큽니다. 아이젠하워가 더 큰 전장인 유럽에서 연합군 사령관으로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지휘하고 독일군, 이탈리아군을 분쇄하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군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물론 아이젠하워는 한때 메가드 육군 참모총장의 부관 역할을 해서 두 사람 사이에는 거의 부자간 비슷한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 아이젠하워는 아주 인상이 좋고 그 웃음이 매력 있는 웃음. 그래서 그분이 1952년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구호가 I like Ike였습니다. 아이크는 아이젠하워의 별명 줄임말이죠. 그게 가장 유명한 선거구호입니다. I like Ike. 또 대통령을 8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나오면은 아이젠하워 전기보다는 메가드 전기가 훨씬 더 재밌고 많이 팔립니다. 아이젠하워는 모범생입니다. 그러나 메가드는 천재입니다. 천재가 다 그렇다시피 말썽 많은 천재죠. 그 말썽 많은 천재, 또 변덕이 심하고 오만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멋지고 하는 이 메가드가 6.25 때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메가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인천 상륙작전과만 연결 시켜가지고 메가드를 오로지 영웅숭배론적으로 대하는데 저는 지금 그것과 다른 팩트 중심의 메가드의 진면목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점을 1950년 12월에서 11월로 가보겠습니다. 이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11월 말에 유엔군이 크리스마스 공세라는 총공세를 펴다가 중공군의 본격적인 반격을 맞아가지고 곳곳에서 우회 차단되고 그리고 기습을 당하고 해가지고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서부전선, 동부전선에서 총퇴각이 지금 벌어지고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그 추운 겨울에 내려오고 흥남 철수 작전이 있고 1951년 1월 4일에는 다시 서울이 중공군 손에 또 한 번 더 들어가고 그래서 전선이 저 평택, 삼척까지 내려오는 이런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멸망의 위기로 몰리는 그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도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12월 초, 1950년 12월 초에. 이때 가장 고민이 많았던 두 사람이 있다면 트루만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때 유엔이 이제 출범을 해가지고 유엔이 2차 세계대전의 산물입니다. 이제는 전쟁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세계대전을 안 해야 된다. 그러려면 국제 일종의 세계정부 비슷한 그런 국제기구가 있어야 된다 해서 만들어진 게 유엔이었습니다. 그 유엔의 첫 작품이 유엔군을 편성해가지고 침략자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파병을 한 겁니다. 이 유엔군 사령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정책을 펼 때 항상 유엔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엔을 앞세운다든지 유엔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유엔군의 총퇴각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유엔 안에서 아주
위험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휴전을 하려는 그 전에는 유엔의 전쟁 목적은 뭐였냐면 북진 통일이었어요. 통일을 하라는 임무를 유엔군이 줬는데 그 유엔군이 밀려 내려오니까 유엔 회원국 사이에서 이젠 휴전을 해야 된다. 이 휴전 움직임이 유엔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주도한 나라가 영연방 국가였습니다. 영연방 국가는 지금은 조금 약해졌습니다만 당시에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죠. 그래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뭐 중요한 나라가 인도, 카나다 이런 나라죠. 그래서 영연방 국가 중심으로 휴전을 모색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휴전안을 만드는 그룹이 하나 생겼습니다. 휴전안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해가지고 의논을 하다가 12월 15일에 휴전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3인의 세 나라의 휴전안 작성 그룹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국에 제안합니다. 지금 쳐내려오고 있는 중국군에 전달을 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휴전안은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 그 비무장지대는 어떻게 설치하느냐. 38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북쪽으로 20마일. 남쪽이 아닙니다.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북쪽으로 20마일 정도를 비무장지대로 만들자. 이렇게 중국에 휴전을 제의를 했더니 중국은 그때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는 스탈린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총리 주얼레가 스탈린에게 이런 휴전 제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스탈린은 주얼레한테 거의 지시를 합니다. 거의 지시를 합니다. 그것은 거부해야 맞다. 거부하라. 지금 잘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만 벌려는 것이지 저런 휴전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거부해버렸습니다. 이미 약 40만 명의 중공군과 북한군이 38도선을 향해서 물밀듯이 내려오고 있을 테니까 지금은 이제 중공군과 북한군이 기고만장했습니다. 북진할 때는 메가드가 기고만장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두 달이 지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승승장구 내려오면서 유엔군하고는 사실은 교전이 별로 없습니다. 유엔군은 미리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싸우지 않고 그냥 걸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상황이 한 달을 갑니다. 40만 명이.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군대는 그 이상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판을 하게 되는 거죠. 항상 이런 식으로 진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오판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스탈린 모택동이 이제는 금방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휴전안을 거부를 해버립니다. 계속 내려옵니다. 계속 내려. 드디어 1월 4일 서울이 점령되고 1월 초순에는 평택 영월 삼척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또 영연방 국가가 새로운 휴전안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거부당한 휴전안은 이제 거부당한 것은 38선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38선이 이미 돌파당해가지고 서울까지 점령된 마당에 그 지나간 휴전안을 중국에 제안했자 받아들일 리가 없으니까 또 다른 휴전안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휴전안이 이게 고약합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1월 13일, 요 1월 13일이라는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1951년 1월 13일. 이날부터 한 5일 동안은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은 모른 채, 아무도 그때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승만 대통령은 아무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한국인의 운명이, 한국인이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지옥의 문턱까지 가는 날입니다. 1951년 1월 13일은. 왜냐?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휴전안, 중국에 제시한 겁니다. 5개 항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
현 위치 휴전하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현 위치 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휴전선이 아니라 서울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말하자면은 평택, 영월, 삼척을 연결하는 이 휴전선, 여기서 휴전하자. 그럼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죠. 거기서 경계선이 그어지면. 두 번째는 뭐냐?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회담을 개최하자. 세 번째는 단계적으로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이 철수하자. 미군은 한번 철수하면 바다 건너가니까 다시 돌아올 수가 없지만 중공군이야. 압록강 넘어서 만주로 철수했다가 금방 또 개입할 수 있으니까 이 외국군을 동시에 철수하자는 것은 사실은 미군 철수, 유엔군만 철수하는 뜻입니다. 네 번째, 한반도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한다. 다섯 번째, 휴전 승리 후에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참여하는, 여기 한국 없습니다.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참여하는 회담을 개최해가지고 대만 및 중국의 유엔 가입 등 극동 문제를 논의한다. 당시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국 5개 나라에 대만이 중국 전체를 대표해가지고 거기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을 쫓아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공산 중국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미국은 어떤 입장이었느냐가 중요한데요. 미국은 이걸 만약 중국이 받아들이면은 이미 한국은 포기하는 거다. 그 의미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영연방국가, 이 우방국가입니다. 우방국가들이 만들어낸 이 휴전안을 미국이 거부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국가들 대부분이 유엔군을 구성한 국가예요. 16개국이든지 뭐 의료지원국이든지. 그러니까 유엔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국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을 뺀 다른 동맹국들이 이런 휴전안을 만들었는데 미국이 그 못 받겠다고 하면은 이게 단결이 안 됩니다. 말하면은 대동단결이 안 돼가지고 유엔군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참 울며 겨자 먹는다 그러죠. 에치슨 국무장관이 결단을 내립니다. 트루만 대통령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휴전안을 우리가 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휴전안을 중국에 제시하는 것을 미국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거부할 겁니다. 중국이 받아들이면 큰일 나지만은, 그러나 중국이 거부할 것이 확실하니까 이 휴전안은 받아줍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워낙 에치슨 국무장관이 인격적으로나 능력 면에서 훌륭하니까 에치슨의 건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휴전안을 던져버린 거예요. 에치슨 국무장관의 회고록이 있습니다. 이 퓰리처상을 받은 아주 좋은 회고록입니다. Present at the creation. 만들어지는 현재란 뜻의 이 회고록에 보면은 이런 고민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휴전안을 지지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의 결정은 살인적인 고민이었다. 한국을 상실하고 의회와 언론의 분노를 뒤집어 쓸 것인가, 혹은 유엔에서 다수의 지지를 잃을 것인가. 국무부는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대통령에게 휴전안을 지지할 것을 건의 허락을 받았다. 물론 이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 우리는 중국이 이 휴전안을 거부해 주기를 열렬하게 바라면서 또 그렇게 확신하면서 동의를 해 주었다. 중국이 거절한 뒤에는 우리의 친구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중국을 침략자로 규탄하는데 협조하여 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근데 이 판단에 어긋나면은 미국은 전쟁에서 지는 것이고 한국은 망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도박입니까? 그런데 더 큰 비극은 한국 정부는 이 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협의 대상도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고려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1월 4일 날 서울을 포기를 하고 뭐 하루 전에 1월 3일에 비행기편으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정난지사 관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할 일은 별로 없었어요. 우리 국군의 지휘권은 유엔군 사령관이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을 불러서 요새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 이 정도는 물었습니다. 1월 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신승모 국방장관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대만이 장개석이가 군대를 파병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우리 받아주는 수밖에 없겠다. 자신이 반대했던 장개석 군대의 5만 명 지원을 받아주자. 이 이야기를 무초대사를 통해서 메가드 장군한테 전달하도록 합니다. 메가드 장군은 워싱턴에 요청을 했지만 워싱턴에서 거부합니다. 그 장개석 군대 오히려 부담이 된다. 장개석 군대는 사기가 부족하다. 이런 군대가 중국에 상륙하면 다 도망가 버린다. 이렇게 해서 거부해 버렸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뭘 했는지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일기에 보면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1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치명적인 휴전안이 유엔에 의해서 중국으로 전달되기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데리고 리찌웨이 장군의 초청을 받아서 전선사령부가 있는 대구를 방문합니다. 거기서 리찌웨이 장군한테 딸리듯이 이야기합니다. 50만 명의 한국 청년들이 지금 공산당과 싸우고 싶어 하는데 무기를 다오. 왜 우리 무기를 무장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무기 달라고. 무장시켜야 되겠다고. 1월 15일 날 신승모 국방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와서 중공군이 의외로 전투 능력이 뛰어나다. 반면에 미군들은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이제 보고를 합니다. 1월 16일은 어떤 날이냐. 이제 휴전안이 중국 정부로 전해져 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옥 문턱에서 한 걸음 디디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달랑달랑 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집에 있는 그 연못으로 가가지고 낚시질을 했습니다. 낚시질 하면서 생각을 했겠죠. 1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에 온 콜린스 육군 참모 총장을 만나가지고 또 한 번 제발 무기를 줘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무장시켜달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이에 중국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입니다. 자, 중국은 이제 기고만장했습니다. 수원을 돌파해서 평택까지 내려갔으니까 조금만 더 밀어버리면 부산까지 가겠다. 이 한참 이기는 전쟁, 이기는 군대를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말하자면 트럭이 그냥 굴러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굴러가는 비탈길을 그냥 굴러가는 그 차량을 누가 와서 말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관성이죠. 바로 그 관성이 작동하고 있는 이 40만 중공군. 그런데 휴전하자는 이 협상 제안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은. 그래서 모택동도 평덕회, 당시의 중공사령관, 한국에 온 중공 평덕회나 스탈린이 거의 다 일치합니다. 이거 받을 필요 없다. 조금만 더 밀면 이기는데 무슨 필요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해가지고 답장도 금방 나옵니다. 17일입니다. 17일. 1월 13일에 휴전안이 제안되고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17일에 나왔는데 누굴 통해서 알리느냐. 주얼레 총리는 북경 주재 인도대사 K.M. 파니카르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일종의 그때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아무런 외교관계가 없었으니까 파니카르를 통해서 유엔 측에 알려줍니다. 성명서 내용을 미리 알려줘요. 이 사람한테, 파니카르는. 그 내용은 휴전을 거부한다. 휴전 제의 거부한다. 제안한 휴전 제의 말고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하면서 이 카운트 오프 되는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에 대만 및 해협으로부터 미군 철수, 대만 및 대만 해협으로부터 미군 철수, 그리고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의 프랑스, 이집트, 인도를 포함시킨 7대국 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한다. 중국의 유엔 가입은 이 회의 시작과 더불어 기정사실로 한다. 도저히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함으로써 유엔의 휴전 제안을 거부합니다. 즉 현위치 휴전을 거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인도 대사 이 파니카르라는 사람이 말립니다. 아니 왜 이렇게 유리한 휴전 안이 나왔는데 거부하느냐고 하면서 살짝 알려줍니다. 미국이 이 휴전안에 동의한 것은 중국이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동의한 것이다. 그만큼 중국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너무 고집 부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게 통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중국이 그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립니다. 그때 중국이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현위치 휴전안을 받아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사이 이제 유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특히 중국 학자들이 우리가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고 한탄하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만약 그때 모택동이가 유엔이 제안한 현위치 휴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출판한 모택동과 네루의 국제적 야망이라는 책에서 앤드류 빙엄 케네디 교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중국이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면서 만약 중국이 그 휴전을 받아들였으면 첫째, 공산군은 서울을 확보한 상태에서 두꺼운 완충지대를 갖게 된다. 서울 수원까지 다 차지했으니까 중국 국경 사이에는 거대한 완충지대가 생긴다. 중국이 안전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왜군 철수를 위한 회담에서 중국은 총 한 방 안 쏘고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다 같이 철수하자 해가지고 미군 철수하고 그럼 중국군은 강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철수시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엔군도 철수시킬 수 있었다. 세 번째, 대만의 입지는 약화되고 중국은 유엔에 가입하였을 것이다. 네 번째, 필요한 중공군을 휴전 기간 중에 보강할 수 있었다. 이런 유리한 점이 다 있었는데 오만해진 모택동 스탈린이 그것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지옥 문턱까지 가서 살아온 거죠.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알았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한국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서 돌아왔다 하는 이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이야기해 줍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고려 없이 중국과 바로 빅딜을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중국과 바로. 이승만한테 물어본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면은 한국을 그렇게 무시했을까요? 그때 한국의 전투사단이 10개 사단도 안 됐습니다. 한국의 전투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휘권이 유엔군 사령관이 갖고 있었고, 한국의 국력이 약했고, 한국을 대표해서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해주는 로비스트도 없고, 우방국가도 없고, 우리 편이 없었다. 유엔에서 우리 편이, 또 우리는 유엔 가입국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력이 약하니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앞으로 핵 문제를 가지고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는 어떤 회담이 열릴 때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도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지금식으로 악역은 맡지 않겠다. 미국이 악역을 맡아라. 나는 오히려 평화의 사도 역할만 하겠다. 악마인, 악당인 김정은에 대해서도 항상 웃으면서 대화를 제의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700만 달러 주고 이런 천사의 역할을 하겠다. 지금 악마와 싸우는데 나는 오로지 천사의 역할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미국도 짜증이 나고 북한은 무시해버리고 중국은 얄밉게 보이는 나라가 돼가지고 드디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미국,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가 한국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1951년 1월 13일에서 1월 17일까지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다가 살아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